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박사전 진행의 이해솔입니다. 오늘은 염지연, 정소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인텔이 시장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1분기 실적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17% 급락했는데 이 점이 반도체주 전반의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근처에 함대를 파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것이 시장의 관망세에 힘을 더했습니다. 또 주말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의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관세를 100%로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관세 전쟁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주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는 AI에 관련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요. 이 주요 기술기업 CEO들은 낙관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수요와 확산이 없을 시 AI 거품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비관론도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 시장은 27일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그럼 지난주 뉴욕 시장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 염지연 아나운서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3대 지수는 모두 혼조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 약세를 기록하면서 49,100포인트 선을 반납했던 한편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그래도 강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일부 반도체 그리고 기술주들이 지수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AMD,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강세를 나타낸 점은 그나마 긍정적인 포인트였고요. 한편으로는 이번 주에 굵직한 이벤트들은 여러 건 앞두고 있다 보니 관망 모드가 발동이 됐다,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는데요. 물가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연준의 금리 동결이 거의 확정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게 됩니다. 앞으로의 일정들에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히트맵 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 가운데 일부분이 강세를 나타내주면서 지수의 하단을 방어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당국이 H210 반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1.5% 올랐고요. AMD 역시도 2%대의 동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최근에 비교적 부진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3.3% 상승으로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도 2%대, 그 밖에는 아마존과 메타의 아웃퍼포먼스, 그리고 넷플릭스가 최근에 주가 부진을 꺾고 3%대 방등하는 흐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인텔이 가장 부진했던 종목으로 꼽아볼 수 있겠죠. 17%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에 나왔던 실적 발표에서 1분기 가이던스가 일단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죠. 그리고 대형 고객 확보, 수율 문제를 동시에 노출한 점 역시도 투심을 급격하게 냉각시킨 요인이었습니다. 지금의 생산 능력으로는 도저히 전체 수요를 충족하기가 어렵다. 리프탄 CEO가 직접적으로 이런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해왔던 인텔 중심의 반도체 미국 재건이라는 이 구상이 현실적인 제약에 직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실적 발표, 그리고 어닝콜이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오늘 오전 8시 4분 기준 국제 금 현물 가격이 전장보다 0.75% 오른 온스당 5,019.85달러를 기록하며 5,000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0.84% 뛴 5,020.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은 지난해 약 65% 가격이 오른 데 이어 올해에도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달러 자산 회피 등의 여파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강추위를 동반한 눈폭풍이 미국을 덮쳤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일요일 딱 하루 만에 워싱턴은 설국이 됐는데요. 폭설과 결빙으로 정전과 항공편이 대규모 취소되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12개 주, 주 정부 차원에서의 22개 주와 워싱턴 DC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주굴기를 내세워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이 민간 우주관광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엔 중국에서 첫 우주관광이 실현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민간 기업은 우주 관광 안전을 위한 핵심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며 2028년 중국 첫 우주 관광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민간 우주 기업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인텔의 4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망스러운 1분기 가이던스가 발목을 잡으며 하루 만에 17% 이상 하락 마감했습니다. 문제는 1분기 가이던스였죠. 매출을 117억에서 127억 달러로 전망했는데 이는 월가 예상치인 125.7억 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웨이퍼 공급 문제를 꼽았고 쏟아지는 AI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렇게 경쟁사인 인텔이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주춤한 사이 시장의 투자 심리가 AMD로 급격히 쏠리고 있는데요. AMD가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2019년 이후 가장 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AMD의 서버용 CPU가 올해 말까지 거의 완판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 가격 인상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엔비디아는 전거래일 대비 1.53% 상승한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상승세의 핵심 동력은 중국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자국 테크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H200 칩 주문을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젠슨항 CEO의 중국 방문 계획까지 전해지며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뉴스였습니다. 네, 미증시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장과는 다르게 미국 증시는 관망세가 짙었는데요. 27일부터 시작되는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켜보는 게 좋겠고요. 또 추가로 금과 은 가격이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주목할 만한 뉴스를 알아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김나령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AI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들을 보면 AI만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전력입니다. 오늘 모이슈에서는 AI, 다음 전쟁터로 왜 전력이 떠오르고 있는지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이유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필요한 연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만큼 전력 소비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하나에 맞먹는 전력을 소비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인프라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전력망 구축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노후화된 송배전 설비 문제까지 겹치면서 전력은 이미 AI 성장의 병목 구간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전력 공급 문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되거나 입지가 변경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AI 경쟁은 기술력 싸움이 아니라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의 시선도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AI 관련주라고 하면 반도체와 또 플랫폼 기업의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전력을 실제로 공급하고 관리하는 인프라 기업들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입니다. 로봇이나 반도체는 선택의 영역일 수 있지만 전력은 선택이 아닙니다. AI도 로봇도 반도체도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전력을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모든 산업의 필수 조건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AI 다음 이슈는 보이지 않는 기반인데요.
앞으로 AI 시장을 볼 때 화려한 기술 경쟁뿐 아니라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 인프라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전력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AI 시대의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모 이슈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 AI 시장에서 왜 전력이 중요하고 또 전력주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은 국내 경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첫 번째 뉴스는요. 미국과 일본의 환율 공조 시사, 엔원화 동반 급등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엔화 가치가 급반등했습니다. 지난밤 뉴욕 외환 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7%나 하락했는데요. 특히 미 재무부와 일본은행이 시중은행의 거래가를 묻는 이른바 레이트 체크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통상 외환 당국의 실질적인 개입 직전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건 과도한 엔저가 미국 국채 금리 상승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에 우리 원화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엔화와 원화의 동저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40원대까지 급락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미일 공조가 고공행진하던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를 아우르는 거대 연합, 이른바 메가 컨소시엄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리딩뱅크인 KB은행이 토스, 삼성카드와 손잡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발행하려고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은행과 플랫폼, 카드사라는 각 업계 강자들이 뭉쳐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하나금융의 SK텔레콤과 연합전선을 구축한 상황에서 KB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은행권의 디지털 자산 경쟁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들의 결합이 향후 스테이블 코인 패권 전쟁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컨소시엄 지분 구조 등 규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KB 측 역시 다양한 파트너와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전략은 정부의 법안 발표 이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대세는 피지컬 AI, 배터리주 급속 충전, 전기차 수요 둔화, 이른바 캐즘 공포에 짓눌려 있던 2차 전지주가 다시금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의 동력은 바로 피지컬 AI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다가오면서 4세대 배터리 수요가 폭발할 것이란 전망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위험은 낮고 에너지 밀도는 높은 전고체 배터리 분야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3사 중 전고체 양산 속도가 가장 빠른 삼성 SDI는 연초 대비 주가가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 밖에도 관련 소재주와 ETF 상품들이 주간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데요. 이제 배터리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순한 운송 수단을 넘어서 미래 로봇 산업의 심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용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 엔화 가치가 급등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리 원화 가치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 미국과 일본이 외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게 이유였는데요. 이에 최근 1,470원대에서 80원대를 오가던 우리 환율은 어제 대비 20원 급락하면서 1,440원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가 되었던 다양한 경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경제 이야기 또 증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김나령 아나운서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1월 26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 4,949.59포인트 전일 대비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0.18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064.41포인트로 전일 대비 상승해서 7.9%로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쉬어갔고 코스닥은 강하게 튀어오른 하루였습니다. 대형주는 숨고르기, 중소형주는 강한 매수 유입이 확인됐습니다. 코스피는 기간 매도가 지수 상단을 눌렀고요. 이를 개인이 받아내는 구조였습니다. 외국인은 소폭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크게 덜어내면서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수급 같은 경우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개인이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입니다. 상승률 7%를 보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수급이 주도적으로 들어올린 하루였다고 해석이 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위권은 지수 조정 쪽에서 전반적으로 약세 우위의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15만 2,100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4%가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며 반도체 업종 전반의 차익 실현 압력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현대차 역시 3%대 하락하며 오늘은 자동차 업종도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눈에 띈 종목은 에너지 업종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며 상위권 내에서 유일한 상승 종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우는 소폭 하락하며 큰 방향성이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은 반도체, 자동차 대형주는 조정, 에너지 업종만 상대적 강세, 지수는 하락했지만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하게 보였던 하루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구간도 비슷하게 똑같이 움직이기보다는 종목별 온도차가 컸습니다. 오늘처럼 코스피가 조정받는 날에는 실적 수급이 확인되는 종목이 버티고 그 외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흐름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코스닥은 바이오와 로봇 중심의 초강세 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은 4%를 상승하며 코스닥 대장주로 자리를 지켰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무려 20%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하며 2차전지 대표 강세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20%가 넘는 상승률로 동반 급등했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도 ABL 바이오가 20% 급등을 하면서 대형 바이오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25%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로봇주가 시장 분위기를 주도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바이오, 2차전지, 로봇, 코스닥 핵심 성장 섹터로 자금이 한꺼번에 몰린 하루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6위부터 10위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위권 강세가 중대형 바이오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8%대 상승하며 강세 흐름에 합류했고 HLB 역시 10%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코오롱 티슈진, 리카겐 바이오, 펩트론까지 모두 두 자릿수를 상승률을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은 말 그대로 바이오 섹터에 판이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강하게 매수를 나서면서 개별 종목 반등이 아닌 섹터 단위의 추세적 상승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코스피 기관 매도 부담으로 조정,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매수로 강한 반등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 들어온 수급이 추세로 이어질지 단기 급등 이후 숨고르기로 전환이 될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월 26일 국내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하락한 거에 비해서 코스닥은 무섭게 상승했죠. 무려 7%대 상승하면서 천스닥을 이뤄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염지연 아나운서가 첫 번째 특징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시간에 준비한 특징주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기대감에 카카오페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6일 오전
9시 20분 기준 카카오페이는 전거래일 대비 6.49% 급등한 72,20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코스닥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토큰 증권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움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당정의 논의가 기존 은행 중심에서 테크핀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관련 이해 집단을 균형 있게 포괄하는 옵션으로 유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더해 중단기적으로 유저 대상 투자 예측 기반 솔루션 및 인공지능 어시스턴트 내재화로 실시간으로 워킹하는 유저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과 수익률 제고에 일조할 과정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페이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는 69,800원에 거래 시작해 장중에는 19.17% 오른 88,800원 고가 형성했고 75,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잘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증손회사 에식스 솔루션즈 상장으로 중복 상장 논란에 쌓인 LS그룹이 회사 상장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LS는 특수권선을 제조하는 미국 증손회사 에식스 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해왔는데요. 이 기업의 상장은 기존 LS 주주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LS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결국 계획을 철회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20일 증권 관련 오찬에서 중복 상장 관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LS 사례를 직접 지적하면서 이 중복 상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LS는 상장 잠정 중단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상장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오늘 오전 전해지자 LS의 주가는 장중 8%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LS는 장 초반 8%의 불기둥을 형성하다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2.4% 상승한 23만 3,5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정소희 아나운서가 다음 특징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특징주는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이죠.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강력한 불기둥을 쏘아올린 주인공인데요. 유일 로보틱스는 오늘 로봇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부품, 액추레이터 유라를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액추레이터는 로봇의 관절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품으로 정밀한 동작을 위해서는 필수적인데요. 그동안은 일본이나 중국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일 로보틱스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외산 부품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원가 절감과 맞춤형 설계까지 가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새로 개발된 유라는 기존 제품들의 단점이었던 수리 문제를 개선하고 내구성을 높였는데요. 초소형 로봇부터 40kg급 대형 협동 로봇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김동원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터 생산까지 내재화해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기술 독립을 선언한 유일 로보틱스가 로봇 부품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됩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자 오늘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오늘 차트도 함께 보시면요. 오늘 차트 시가는 10만 5천 원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숨에 매수세가 폭주하면서 단숨에 상한가인 13만 5천 원 선으로 직행을 했는데요. 이후에 그 흐름을 쭉 이어가면서 종가까지 13만 5천 원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근 한 달간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가가 치솟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오늘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들이 다소 몰리면서 매도 우위를 점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일 로보틱스 종가 상한가인 13만 5천 원으로 종료됐습니다. 네, 이렇게 유일 로보틱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염지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특징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4위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하루 만에 29% 넘게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26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9.87% 오른 7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4위 종목이 가격 상승 상한가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돌파를 주도한 시총 상위 12종목 중에서도 두드러진 상승세입니다.
국내 증시 전반에 걸친 로봇 테마의 대장주로 꼽히며 수급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한국 로봇은 현대차 노동조합의 로봇 도입 반대 서명에 혼조세지만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휴머노이드 상용화 및 양산 관점에서 활기를 보이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4만 2천 원에 거래 시작해 장중에는 무려 31.09% 오른 70만 원으로 고가 형성했고 67만 7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로봇주 오늘 코스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네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로봇과 관련해 밸류에이션을 받아가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장중 10%가 넘는 상승 탄력도 보여줬는데요. 최근 부진하던 2차전지주였는데 로봇수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급등했습니다. 최근 로봇 산업 확대로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몰리고 있죠. 이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요. 코스닥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은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 가까이 상승한 20만 9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를 소개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다양한 종목들 소개해드렸는데 저희가 전해드리는 소식 참고하셔서 투자 리포트 잘 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설예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코리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부동산 시장과 주거 시장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입니다. 오늘 마켓 트렌드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리빙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먼저 단어를 살펴보면요. 협동하다는 의미의 코퍼레이티브와 살다라는 의미의 리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개인 침실 같은 공간은 독립적으로 사용하면서 거실이나 주방 같은 공간은 함께 공유하는 형태의 주거 형태입니다. 여기에 가구와 가전, 청소와 관리 서비스까지 포함이 돼서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 상품입니다. 네, 구성 요소를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첫 번째로 공간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간은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으로 나뉘는데요. 입주자는 각자의 침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합니다. 대부분 침대와 책상, 수납 공간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일부 시설에서는 개인 욕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인 공용 공간에는 주방과 거실은 물론이고요. 라운지와 코워킹 스페이스, 피트니스룸, 루프탑 등이 있어서 혼자서는 갖추기 어려운 공간을 함께 사용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입니다. 일부 코리빙에서는 입주자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나 취미 클래스, 소규모 모임 등이 운영이 됩니다. 코리빙을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플랫폼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전문 운영 시스템입니다. 집주인이 아니라 전문 운영사가 시설 관리와 입주자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 때문에 주거 품질과 관리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체계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구성 요소는 주거 서비스입니다. 코리빙은 집을 빌리는 개념보다는 주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성격이 강한데요. 청소와 시설 관리, 보안, 와이파이, 공과금 등이 월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입주자는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코리빙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그 배경에는 가장 먼저 1인 가구의 증가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를 잡긴 했지만 기존의 주택시장은 여전히 가족 단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주거 선택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주거 형태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원룸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생활은 보장되지만 공간 활용과 주거 만족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면 쉐어하우스는 비용은 낮지만 사생활과 안정성 면에서는 부담이 있습니다. 코리빙은 이 두 가지 사이의 대안을 확실하게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서 큰 보증금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요.
가구와 관리 비용까지 포함된 주거비 구조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입니다. 1인 가구가 늘수록 주거 공간에서의 고립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코리빙은 혼자 살면서도 필요할 때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문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리빙의 확산, 우리 부동산 시장과 또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과는 달리 월세 기반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어서 수익형 부동산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건물을 고쳐서 코리빙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건설과 리모델링 일자리가 늘고 집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집 하나가 단순히 사는 공간을 넘어서 경제 활동을 만드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코리빙, 특이한 주거 형태가 아니라 늘어나는 1인 가구의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도심 주거의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을 소유하는 방식에서 필요에 맞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주거의 개념이 바뀌는 가운데 코리빙이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과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상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마켓 트렌드 잘 전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주거 형태, 코리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물로그 시간인데요. 두산의 반도체를 이끌고 있는 인물을 오늘 가져왔다고 합니다. 정소희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오늘의 인물로그에서 만나볼 인물은요. 평생 돈의 흐름을 읽던 재무통이 이제는 나노 단위의 기술을 다루는 반도체 기업의 수장이 됐습니다. 두산그룹의 30년 살림꾼이자 현재 그룹의 미래인 반도체 사업을 최전선에서 지휘하고 있는 김윤건 두산테스나 대표이사 사장입니다. 적자의 늪에 빠진 회사를 구하고 수조 원짜리 M&A까지 성사시켜야 하는 그의 어깨가 무거운데요. 위기 속에서 승부수를 던진 김윤건 대표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건 대표는 1968년생으로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두산식품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오비맥주, 지주부문, 두산전자, 두산유통, 비유장 등 핵심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30년 넘게 경력을 쌓아왔는데요. 그의 이력에서 주목할 점은 화려한 직함보다 그가 맡았던 역할들입니다. 그룹이 재무적으로 흔들릴 때나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할 때 그는 늘 중심에서 구조조정과 자금 전략을 짜왔습니다. 두산이 2022년 테스나를 인수했을 때 엔지니어 출신이 아닌 그를 초대 이사 겸 CFO로 선임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데요. 기술적인 성과를 넘어서 재무적 안정성과 사업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하라는 그룹의 특명을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외형은 성장했지만 내실은 다소 아쉬웠던 상황인데요. 2025년 들어 주요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모바일 AP 수요 둔화가 겹치면서 상반기 영업손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이른바 어닝 쇼크를 겪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90%를 넘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객사의 비메모리 사업 부진이 곧바로 두산 테스나의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셈이었는데요. 김 대표는 2025년 사장 승진과 함께 CEO와 CFO를 겸직하게 됐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재무 건전성 관리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김윤건 대표의 위기 대응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적자 상황에서도 축소가 아닌 과감한 확장을 선택했기 때문인데요. 2025년 10월 자산 총액의 20%가 넘는 1,7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 양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향후 삼성전자가 생산할 애플 아이폰용 이미지 센서 물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미지 센서 후공정 기업인 엔지온을 흡수합병해 웨이퍼 연마부터 패키징에 아우르는 턴키 서비스 역량을 확보했고 AI 반도체 설계 기업 세미파이브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단순한 테스트 하청을 넘어 종합 반도체 솔루션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로드맵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에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SK실트론 인수 추진이었습니다. 두산이 2025년 말 세계 3위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인수 규모만 3에서 4조 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딜입니다. 이 딜이 성사가 되면 두산은 웨이퍼 생산부터 소재 공급, 테스트로 이어지는 반도체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김윤건 대표는 그룹의 재무 역량을 총동원해 인수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 후에는 두산테스나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두산그룹이 중공업 중심에서 첨단 기술 기업으로 무게를 완전하게 옮기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윤건 대표는 어떤 리더일까요? 그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현장 직원들과 격이 없이 소통하면서도 투자 대비 효율을 따질 때에는 누구보다 냉철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둔화로 평택 제2공장 건설이 잠정 보류되었고 환경 데이터 공개나 ESG 경영 지표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M&A에 따른 재무 부담을 관리하고 특정 고객사의 편중된 매출처를 해외로 다변화하는 것이 김윤건 대표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2027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톱5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김윤건 대표는 이 목표를 향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릿고개가 아니라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도움닫기를 하고 있는 두산테스나 30년 재무통의 꼼꼼함과 승부사의 과감함이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지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2026년 김윤건 대표가 그려낼 실적 반등의 그래프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인물로그 김윤건 두산테스나 대표이사 사장이었습니다. 네, 인물로그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시장의 흐름과 산업 동향을 살펴보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을 발표 중이죠. 이번 주부터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 시장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인텔의 급락에 대한 충격으로 흔들렸는데 어떤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실적 발표에 대한 전반적인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내용의 투자 리포트 염지연 아나운서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2025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S&P 500의 약 12% 기업만이 실적을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3주간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된 기업들의 EPS는 컨센서스를 평균 9.1% 상승하고 매출액은 1.2% 높이는 모습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S&P 500 지수의 4분기 EPS YOY 성장률 컨센서스는 약 8.2% 상승입니다. 2025년 미국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방의 날 관세 충격으로 주가와 이익 추정치가 같이 하락했고 주가가 반등하며 이익 추정치도 재차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나 연중 낮아진 실적 기대감은 이어지는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요한 촉매가 됐는데요. 따라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S&P 500의 4분기 EPS 성장률로 약 15%의 서프라이즈가 기대됩니다. 미국 증시의 분기 EPS 추정치는 역사적으로 해당 분기 중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분기 초 셀사이드의 전망이 매출과 실적은 낙관적이고 마진과 비용은 느슨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대체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경영진은 호재는 뒤로 미루고 악재는 분기 중에 분산시켜 어닝 서프라이즈를 유도합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10년간 S&P 500의 40개 분기 EPS 추정치에 해당 분기 리비전을 살펴보면 평균 2.31%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과는 반대로 2025년 3분기와 4분기 EPS 컨센서스는 해당 분기에 각각 0.1%, 1.5%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결과 실제 S&P 500의 3분기 EPS는 추정치 대비 8.1%포인트 서프라이즈를 달성했고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도 비슷한 수준의 컨센서스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분기 EPS 추정치는 역사적으로 해당 분기 중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기 초 셀사이드 실적 및 비용 전망이 낙관적이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유도하고 싶은 경영진은 대체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기 때문인데요. 하루 최대 수십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는 실적 시즌에는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며 주식 간의 수익률 차이가 커지게 되고 이 시기를 종목 선택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S&P 500 종목들의 일일 수익률 분산을 지수화한 디스퍼션 인덱스를 통해 실적 발표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일관되게 커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예정 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날은 2월 4일과 5일로 양일 각각 39개 기업입니다. YTD 기준 S&P 500을 크게 아웃폼한 업종은 에너지, 소재, 필수 소비재, 산업재 순으로 이들은 낮은 지수의 영향력에도 IT의 부진을 상쇄하며 S&P 500의 보합 성과에 기여했습니다. 위 강세 업종에서 3분기 실적 호조 및 이에 대한 주가 반응과 실적 발표에 가장 좋은 시그널인 곧 발표할 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된 종목을 선별해서 제시합니다. 4분기 S&P 500의 이익 성장은 성장률이 높은 IT 업종이 주도할 것으로 이는 2026년 1분기 실적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밸류에이션 조정 중인 IT는 이번 시즌에 이익과 마진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반등으로 모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IT의 PE는 25.6배로 지난 5년간의 평균인 25.7배에 근접해 평균 수준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투자 리포트 마칩니다. 네, S&P 500과 IT 관련한 업종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리포트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한 줄 평 들어보기 전에 먼저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동안 박스권에 갇혀서 900선을 벗어나지 못했던 코스닥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죠. 장 시작과 동시에 1000포인트를 넘어서더니 무려 7%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요. 지난 2거래일 연속 장중 5000선을 돌파했고 또 오늘도 장 시작과 동시에 5000선을 넘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또 종목단에서는 그동안 약했던 바이오주가 오늘 코스닥에서 강세를 보여줬고요. 이에 ABL 바이오는 22%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로봇주는 그동안 강했던 현대차와 휴림 로봇은 빠졌는데 코스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급등하는 등 변동성이 짙은 장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주의 모멘텀을 오늘은 2차 전지주가 이어받았죠. 전고체 배터리 수요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모두 강했습니다. 또 추가로 이번 주 중반부터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9일 동시에 1시간 간격을 두고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이 실적 발표 이후로 시장의 장세가 바뀌게 될지 아니면 오늘의 흐름을 이어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염지연 아나운서가 한 줄 평 해주겠습니다. 네, 4년여 만에 천스닥 시대를 맞이한 코스닥. 계속해서 가보자. 이렇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늘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천스닥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기대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정소희 아나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코스피는 쉬었고 코스닥은 오른 하루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였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4년 만에 천스닥을 회복하는 그런 아주 기염을 토해내는 아주 기분 좋은 하루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상승세가 너무 좋았다 보니까 이 작년을 기준으로만 봐도 전 세계 1위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만큼 올 초에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잠시 일부 후퇴를 해서 관망을 한 뒤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동력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추가적으로 우리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격도 과열 종목들도 대거 쏟아졌었습니다. 이 단기 과열을 의미하는 종목들이죠. 이러한 이격도 종목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 안팎에서는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같이 가자 코스피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1000스피를 돌파를 했고 코스닥은 돌파를 했고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물론 장중에는 3거래일 연속해서 두드렸지만 종가는 계속해서 5000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같이 힘내주면서 5000선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